안녕하세요. 시골의 청정한 공기 속에서 아들과 딸, 그리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 한 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시집살이가 꽤나 고달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결혼보다는 연애가 더 좋았기 때문에 편안한 연인 사이로 오랫동안 지냈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안정되면 결혼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제 나이 37에 사업이 안정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특별한 반대 없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로는 시부모님과 시형님 내외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가정부가 있어서 시형님이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바빠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셔서 안부 연락을 드려도 잘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바쁘다며 저희와의 소통을 피하는 듯했어요. 저희가 찾아가도 무심한 태도로 대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는 매주 저에게 안부를 물으며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웃으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가, 신혼이라 바쁜가 보구나. 시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먹고 싶은 건 없니?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님 아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줘서 살이 쪘어요. 살이 쪘다고? 잘 됐구나. 네가 너무 말라서 걱정했는데 살이 오르니 다행이다. 훨씬 더 예뻐졌구나. 아버님 눈에만 예쁜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쁘다고 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내가 고맙지.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고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언제 집에 와라. 내가 씨암탉이라도 잡아줄게. 그건 장모가 사위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이랑 쉬는 날 맞춰서 한번 찾아뵐게요. 시아버지는 정이 많으시고 늘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과 관심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와 남편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신혼을 보냈는데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잠시 쉬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아이를 위해 몸을 아끼라고 조언하셔서 휴직서를 냈습니다. 나중에 복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휴직하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임신한 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무심한 표정으로 반응하셨고 축하의 말씀도 없으셨죠.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뒷담화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관심과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는 저에게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밀 하나를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와 형수가 좀 멀게 느껴지지? 사실 난 친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날 입양하셨어. 뭐? 입양? 정말이야? 그래.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금의 아버지가 절친이었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날 데려오셨어. 초등학생 때였지. 엄마와 형은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한 가족이 된 거야. 그랬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모로 힘든 시절이 많았겠어. 아버지가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괜찮았어. 이 이야기는 평생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에게 무관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남편의 친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지금의 시아버지가 그를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왜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쌍둥이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가족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들을 보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웃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모든 힘든 순간들이 잊혀졌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가 계속 함께 계셨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병원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오지 않아서 편하게 조리원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몸조리를 더 잘할 수 있었고 쌍둥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지만 2년 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래처가 끊겼고 남편은 직원을 해고할 수 없어서 버티다가 결국 큰 빚을 지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저는 복직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에 들어갈까 했지만 집이 작아서 어렵고 월세 집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저희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에 저희는 큰 안도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왜? 네 남편이 입양한 걸 알아서? 네? 아니고요.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내 집에 내 자식들이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여기저기 집 알아보는 것 같은데 힘든 상황이니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 아버님, 그 일랑 저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친정에 맡기면서 다녀야 해서 시댁에 가면 친정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저희가 알아서 지낼 곳을 마련할게요. 내가 쌍둥이를 돌볼 테니 일해라. 손주들 보는 게 내 기쁨인데 그걸 못하겠냐. 자,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내 말대로 바로 들어와라. 결국 시아버지의 권유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에게 눈치가 보였지만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방 2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오갈 데가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겠다고? 너희는 애들을 낳아놓고 돈도 안 모았냐? 어머님, 죄송해요. 남편이 사업을 늦게 접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떠들어? 내 식구 넷이 들어왔으니 앞으로 살림은 네가 도맡아 해라.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어머님, 저 내일부터 식당에서 일하러 나가는데요. 뭐야? 그럼 네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너 진짜 제정신이야? 아버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늙은 노인에게 어린 것들을 돌보라고?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면 뭐하러 여기서 사냐?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희 부부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틈나는 대로 살림을 도울게요. 어처구니가 없네. 네 시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 어쩌 없이 받아들이지만 기본은 지켜라. 여기서 살려면 적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동생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돈 한 푼 없는 걸 우리가 봐줘야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블레스 뭐라고? 내가 그딴 거 알아야 되니? 어머님, 너무 귀여우세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도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사정 봐주자고요. 너 너무 착해서 탈이다. 그렇다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 알겠니? 어머님, 제가 잘 교육시킬게요. 어머님은 편히 지내세요. 동서, 짐을 풀고 가정부 아줌마 도와서 저녁 차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형님. 금방 짐 풀고 나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매몰찬 말투와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님은 위아래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더니 씩 웃고 나가셨습니다. 반기는 미소가 아닌 무시하는 미소였죠. 그 눈빛과 표정은 우리를 무시하고 힘든 상황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아침에만 시댁 살림을 했어요. 기본적인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파산 뒤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을 다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었죠. 그의 외모는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늘 피곤한 표정과 지친 몸짓으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모습은 과거의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쌍둥이 녀석들이 나를 아빠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더구나. 내가 진짜 통호 아닌가 봐. 정말요, 아버님? 애들 돌보시느라 힘드셨죠?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다. 나 아직 정정해서 애들 돌보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너희 부부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아니에요, 아버님. 하루 종일 애들 보시는 건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항상 감사드려요, 아버님. 아니다. 아,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집 한 채 해주고 싶지만 가진 게 없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게 나에겐 큰 기쁨이다.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우리 가족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독립할게요. 천천히 해라. 급할수록 돌아가라잖니. 피곤할 텐데 어서들 쉬어라. 쌍둥이 손주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네 식구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파산하고 갚아야 하는 돈을 모두 갚고 전셋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집살이가 불편하긴 했어도 시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해서 시댁에서 나올 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허, 눈물쇼를 다 하네. 야, 나한테는 안 고맙냐? 너희 가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아? 동서, 우리한테도 고맙다고 해야지. 없는 것들 받아줬으니 큰 절이라도 올려야지. 너희들 그만해. 한 가족끼리 신세 같은 게 어딨어. 적어도 그 애들은 마음고생 많았을 테니 괜히 신경질 내지 마라. 저희는 시댁 식구들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과 함께 나와서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돈 줬어? 아까 방에서 뭔가 드리는 것 같던데. 봤어. 그동안 지낸 생활비를 달라고 하셔서 1,000만 원 드렸어. 뭐? 1,000만 원? 엄마가 그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너무 하시네. 월세로 싹 다 받아낸 거잖아. 여보, 그냥 돈 드리는 게 마음 편해. 괜히 빚지는 기분 드는 것보다 나아.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우리 족발집 대박 날 거야. 요즘 배달이 대세라서 맘만 좋으면 성공할 거야. 당신이 개발한 소스는 진짜 맛있어. 족발 찾는 기술도 남다르잖아. 곧 돈방석에 앉게 될 거야. 우리 곧 돈방석에 앉게 될 테니 웃으면서 살자. 남편과 저는 빠르게 빚을 갚고 작은 상가에 자리를 얻어 족발집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개발한 소스의 맛과 잘 삶아진 족발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족발이 모자라서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여러 번 있었네요. 저희 네 식구가 이제야 좀 여유가 있게 지냈는데 다른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서 설명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안타깝지만 시아버님께서 시한부 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암이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묻자 남편도 충격을 받아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왜? 아이고, 우리 둘째가 걱정이 많구나. 아가, 애비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마음 먹어라.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쌍둥이 잘 키워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말기 암 환자들도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버님. 난 괜찮다, 아가. 그만 울어라.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째. 네가 많이 놀랐구나. 내 시아버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실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저희가 더 많이 신경 써드렸어야 했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가정을 먼저 챙겨라. 내가 손주들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다. 어머님,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끔 내 쌍둥이를 데리고 놀러 오렴. 내 시아버지가 손주들 보면 좋아하지 않니? 네네.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시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시댁으로 들어가셔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혼자 방치된 채로 계셨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왜 혼자 계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구들 다 어디 갔어요? 왜 혼자 계세요?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보며 깊은 걱정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속았다. 내 엄마랑 형이 나를 보살펴주는 대가로 이 집을 명의 이전시켜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날 이후로 나를 혼자 방치해 두었다. 얘들아, 나 병원에 좀 보내주어라. 핸드폰이 없어서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힘없고 슬펐습니다. 상황을 보니 집 명의와 재산을 모두 넘겨주자 식구들이 방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못되더군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댁 식구들이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버님, 왜 혼자 계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구들 다 어디 갔어요? 왜 혼자 계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을 보며 깊은 걱정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속았다. 내 엄마랑 형이 나를 보살펴주는 대가로 이 집을 명의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날 이후로 나를 혼자 방치해 두었다. 얘들아, 나 병원에 좀 보내주어라. 핸드폰이 없어서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힘없고 슬펐습니다. 상황을 보니 집 명의와 재산을 모두 넘겨주자 식구들이 방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못되더군요. 비기꾼을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댁 식구들이 콧방귀를 뀌더군요.
야,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누가 보면 네가 딸인 줄 알겠어? 형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동서. 아버님한테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쇼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냐? 아버님 유산은 우리가 모두 물려받았는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이야. 아주버님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재수씨, 그렇게 우니까 우리가 악당된 것 같잖아요. 며칠 혼자 뒀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아나? 시한부니까 아픈 거예요. 그만 울고 저리 비켜요. 아버지 내일 요양원에 가실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거기 가면 요양보호사들이 잘 보살펴 줄 거니까 남은 생을 거기서 지내면 됩니다. 형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왜요? 아버님 집에 있는데 왜 그리로 보내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재수씨, 아버님 시한부 환자잖아요. 그리고 집은 이제 제 명입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다 결정된 일이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형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요양원에 안 가십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여보, 우리가 모셔가자.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족발집이랑 집이랑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아버님이 우리 쌍둥이를 좋아하니 매일 보시면 건강이 좋아지실지도 몰라. 우리가 정성껏 모시자. 내가 다 할 수 있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최선을 다할게.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요.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이 깔깔 웃더군요. 아주 심청이 나셨네.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신 내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니들이 내라. 요양원비보다 직접 데리고 살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형님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아버님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아주 그냥 드라마를 찍네.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난리야. 아이고, 저 표정 봐라. 여우주연상이라도 받아야겠네, 어머님. 그래, 그러자. 얘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린 그만 털고 나가자.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영감 좋겠수. 며느리가 병수발 들어준다니 좋을 거야. 가서 잘 살아봐요. 알았으니까 당신이랑 그 애들은 그만 가봐. 합시어머니가 뻔뻔한 목소리로 아이고, 이젠 편하게 내 애인 만나도 되겠네. 영감, 난 연하 애인 만나러 갈게. 벽에 똥칠하지 말고 바지칠이나 해라. 했어요.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셔서 제가 족발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 감고 계세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기저귀를 네가 갈게 할 순 없다. 제발 사람 불러다오. 요양보호사 부르면 다 해주니까 좀 기다리자. 아버님, 그렇게 오래 있다가 가면 똥도 굳어요. 엉덩이에 발진 생기고 난리 날 거라고요. 저는 아버님 자식이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얼른 바지에서 손 떼세요. 아이고, 작은 애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이래서 늙은이는 아프면 안 된다고 하나 보다. 가족들한테 뒤통수 맞고 버려진 나를 네가 받아주다니 정말 면목이 없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댁 일은 그냥 잊으세요. 생각하면 속만 상하잖아요. 아버님은 몸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건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괜히 마음의 준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 거고 손주들도 아버님한테 많은 사랑을 드릴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오래오래 버텨주세요. 제 허락 없이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야, 너 등 뒤에 날개는 어디에 팔아먹었니? 요즘 세상에 너 같은 천사가 있을지 모르겠다. 천사라뇨? 저 얼마나 억세고 성질이 더러운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밖에 나가면 한 성질합니다. 자, 말씀 그만하시고 기저귀 갈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드렸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지의 몸은 좋아져서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 저녁 준비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얘야, 나 요리 잘하지? 우와, 아버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이참에 요리사로 취직하시는 게 어떠세요? 에헤, 우리 며느리가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구나. 너 아니었으면 난 요양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을 거다. 고맙다 얘야. 고맙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요즘 쌍둥이를 봐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장사 바빠서 전화했어? 저 여기 병원인데요. 두 분이 오토바이 배중 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사고요? 얼마나 다쳤죠? 괜찮은 거죠? 그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얘야, 아들이 다쳤대? 얼마나? 아버님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들 저녁 좀 챙겨주세요. 전 병원에 가볼게요.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와 경찰이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과속하는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며 남편의 오토바이를 박아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하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슬픔 속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장례식을 지켰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술잔을 부딪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엄마, 좋은 것들 꽤 많이 왔지? 부족은 꽤 많을 거거든. 우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갈까? 좋지. 우리 아들은 머리가 비장하니까 여행 갈 때 엄마 애인도 데려가자. 괜찮지? 그럼 당연히 귀찮지.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술이 떨어졌네. 새아가 술 좀 가져와서 소맥 좀 말아봐라. 어머님, 소맥은 제 특기잖아요. 잠깐만요. 아이, 동서, 가서 맥 좀 가져와봐. 동서, 정신 안 차려? 야, 맥주 가져오라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술판을 벌이는 게 못마땅하고 데리고 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성큼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툭 밀더군요. 야, 동서 무슨 초상 났어? 아, 초상 났지. 야, 네가 그렇게 불쌍하게 앉아있다고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심부름 좀 똑바로 해라. 가서 맥주 가져오고 머리고기 꽉 채워서 한 접시씩 가져와.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잃은 아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 아버님도 계셨네요. 아버님,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의사가 돌팔이었나? 분명히 시한부라고 했는데. 이게 취해서 제대로 맛이 갔구먼. 야, 큰애야. 너 가서 누워있어라. 괜히 둘째 건들지 말고 저리 가라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셨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지미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사귀는 거예요. 둘이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아? 당신도 취했어? 그만 마시고 집에 가든지 어디 구석에 누워있든지 해. 술판 그만 버리라고. 장례식장에서는 원래 술 마시는 거야. 이 늙어 빠진 꼰대 자식아. 곧 대질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정말 봐주기 힘드네.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셋 다 나가세요. 제발 조용히 남편을 보내게 해달란 말이에요. 제가 분노하자 식구들은 쌍심지를 켜고 노려봤지만 한 맺힌 미만인의 눈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희 눈빛을 본 세 사람은 중얼거리면서 나라더군요. 얘야, 미안하다. 늙은 내가 허우적대서. 아버님,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족발집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술판을 버리고 떠난 시댁 식구 3인방이 양복 입은 남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야, 네 남편 보험금이 무려 10억이라며 너 그거 혼자 다 처먹을까봐 우리가 변호사 데려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 장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보험금 타령이야. 그리고 그 돈은 새아기가 받아야지. 당신이랑 내들이 가로채 가겠다는 거야. 누가 가로채 간대? 나누자고 온 거야. 나누자고. 변호사가 확실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말 듣고 사인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그렇게 좋으세요? 입이 귀에 걸리네요, 형님.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동서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원래 사람이 세상 떠나면 당연히 유산 정리하는 거잖아. 우리 선물로 생각하나 본데 우린 당연한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저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 목숨값은 한 푼도 못 드립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에게 해준 것도 없고 평생 등한시해 왔으니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들 해라 너희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우리 가족이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년 봐라.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이러면 재미 없어질 텐데. 너 법정 가서 우리랑 싸우고 싶니? 라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순순히 그이의 보험금 줄 마음도 없으니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형님은 비웃으며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없지. 법정에서 보자. 네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을 얼마나 등한시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법정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 계십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버님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너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해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건 네가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런 거야. 가족이란 건 나눌 줄 알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은 제 말을 비웃으며 나가면서 변호사와 함께 나가더군요. 고소건으로 가서 더 뜯어내주겠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니 정말 싹 다 지옥불에 쳐넣고 싶었습니다. 얘야, 힘들지? 네, 힘들어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은 내가 아이들 재울 테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제가 재울게요. 애들이 엄마 손을 타면서 커야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까칠하게 굴었어요. 세상 떠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미친 짓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 시아버지께 부드럽게 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그 보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아버지께서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족발집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무슨 일인지 연락해 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것을 알고 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신 이유가 제가 한동안 어둡고 까칠해서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일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전화하기 싫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물었더니 쌍욕만 가득한 문자가 돌아왔어요. 덧붙여 시아버지가 찾아와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했죠. 이에 저는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시한부암 환자라고 설명했고
빨리 찾아야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도 해지한 상태여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당 경찰과 며칠 동안 연락했는데 보름 뒤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았다고 했어요. 형사님, 저희 아버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갈 테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쩌죠? 어르신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형사님. 아무리 그래도 암 환자인데 알려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알리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그것도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버님께 제가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취를 감추고 저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까칠하게 굴어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가 저를 찾을 때까지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돌아가셨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텐데 무소식이라 어딘가에서 살아계신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그렇게 연이 끊겼나 싶고 시댁 식구들과도 남남이 되어 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계속 문의하고 시내의 병원과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며 시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도 매일같이 시아버지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날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족발집을 남편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매출의 반도 안 나고 순이익이 얼마 되지 않아 접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알바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회사를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 3년은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편의점에서 첫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월급 외에 누군가가 300만 원을 입금해 두었더군요. 입금자가 햄팽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입금된 줄 알고 은행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무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며 상대방 계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300만 원을 쓰지 않고 언젠가 연락이 오리라 생각하고 돌려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똑같이 천사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다시 확인해봐도 입금은 무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우려는 의도로 보낸 돈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오일까? 다음 달 입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자 명에 그 돈 써라라는 4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누군가가 정말로 저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내주는 돈을 그냥 쓰기로 했어요. 제게 그 돈은 하나의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회사를 알아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길어서 그런지 불러주는 곳이 없더군요. 제 스펙 정도면 다시 재취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산이었습니다. 잠시 이기적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저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저처럼 경력 단절된 사람이 회사를 다시 구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 덕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려고 영어 공부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낮, 쌍둥이 아들과 딸과 셋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데요. 내 목소리를 잊어버렸냐? 혹시 아버님?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믿기지 않아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며 저는 아버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아, 아버님, 어디 계셨다가 이제야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줄 아세요? 새아가, 네가 해준 따뜻한 밥이 그립구나. 밥을 하고 있었구나. 냄새가 좋네. 내가 매달 밥값을 보냈으니 밥 한 끼는 얻어먹을 수 있겠지. 설마 아버님이 뺑 사였어요? 뭐야, 눈치가 없구나. 서운하네. 난 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버님이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재산은 시댁에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뜻밖의 돈이 생겼다. 새아가,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아, 내 정신 좀 봐. 내 옆에 있는 청년 보이지? 인사해라. 아, 그러고 보니 이 젊은 분과 함께 오셨군요. 그런데 누구세요? 중요한 일을 도와줄 사람이지. 어서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들딸이 달려나와 안겼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그동안 많이 컸구나. 이 할아버지 알아보겠니? 할아버지, 왜 집에 안 계셨어요? 바보야, 집에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가출하신 거야. 가출이 집을 나간 걸 뜻하잖아. 바보야. 여전하구나.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 다녀왔단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올라왔지. 얘들아, 할아버지랑 시골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거기 가면 냇가에 물도 졸졸 흐르고 잠자리도 엄청 많이 날아다닌단다. 길강아지도 엄청 많고 말이야. 네, 좋아요. 나 냇물이 졸졸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도요. 잠자리를 잡았다가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비도 있어요? 그럼 나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지. 그리고 공룡도 있단다. 에이, 거짓말. 세상에 공룡이 어디 있어요? 이 바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할아버지가 공룡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시아버지가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로 내려가자뇨.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전히 귀엽구나. 시골은 내가 말한 대로 다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서 지내보면 어떻겠냐. 얼마 전에 집을 다 지어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조용히 시골 요양원에 들어갔었다.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지. 그런데 네가 날 잘 돌봐준 덕에 몸이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자주 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사촌 형에게 연락이 왔다. 오래전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이번에 속세를 버리고 절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사촌 형이 친척이라고 나 하나뿐이라며 재산을 다 받아달라고 하더구먼. 그래서 땅도 받고 수십억의 재산도 받았지. 건물도 한 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다. 집이 다 지어지면 널 데리러 오려고 했지. 그동안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다. 사촌 형의 재산을 받으셨다고요? 땅과 돈,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살 집을 지으셨다고요? 그래, 내 재산은 모두 네 명의로 돌릴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시한부 인생이잖니. 아버님 벌써 3년이 훨씬 넘었어요. 시한부는 무슨 그 의사 돌팔이었어요. 헤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아주 건강하다. 보다시피 혈색도 좋아졌고 머리수도 엄청 많다. 살도 쪘지. 다행이네요. 건강하고 무사하셔서.
아버님, 제가 미웠겠죠. 네가 왜 미웠겠니?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나서 저 자식들이 찾아와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너한테 붙어 있을 수 있겠냐.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떠난 거다. 난 단 한순간도 널 미워한 적이 없다, 세아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서운하지도 제가 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짐이 되는 것이 미안해서 떠나 있었고 뜻밖의 유산을 받아 저에게 모두 물려주려고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모든 명의가 이제 네 앞으로 될 거다. 어이, 이 변호사 와서 유산 상속 진행하자고.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청년은 변호사였고 재산 상속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양심에 찔리지만 시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키우고 싶었고 저도 고즈넉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렸죠. 모든 사인을 하고 많은 재산의 주인이 되고 시아버지와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모실게요. 시한부가 양심도 없이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만 내가 요즘도 발발해져서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구나. 그 의사 돌팔이 맞네요. 아버님 기운을 느껴보니 우리 쌍둥이 애들이 시집 장가갈 때까지도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마 지금 손주까지 볼 때까지 살 것 같구나. 자, 이제 우리 서류 정리는 다 되었으니 어서 내려갈 준비하자. 네, 아버님,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제가 따순 밥 드릴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식사를 했는데 건강하게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드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가 들어와 시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네 시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 뱀 같은 놈 어디 있어?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아버님은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거고요? 시한부 영감이 올해도 사네. 야, 네 시애비가 돈벼락 맞았다며 내가 시골 친구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이 인간은 어디 있냐? 영감탱이가 빚졌으면 그 재산을 내가 받는 건데. 아, 분해. 그 인간 어디 있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이 돈벼락을 맞든 말든 어머님과 상관없잖아요. 아버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신경도 안 쓰던 분이 돈벼락 맞았다니까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내 집에서 나가세요. 동서, 아버님한테 돈 받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반짝거리는 거지? 얼마 받았어? 당장 대답해. 재수씨, 우리 집안의 재산이니 한 푼도 받을 생각 마.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진짜 짜증나게 구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너 여기에 있다. 똥 싸고 있었다. 이 잡것들아. 그러더니 호스를 들고씩 웃으셨어요. 맛 좀 봐라. 돈벼락 대신 물벼락이다. 이 시방새들아. 차 소리를 내며 물이 뿜어져 나오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온몸이 찬물로 젖어버렸어요. 허, 차가워. 저 노인, 네가 치매까지 들었나? 그만하지 못해? 아버지, 올해도 사시네요. 언제쯤 젖은 가실 겁니까? 유산 받은 거 물려줘요.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돈을 달란 말입니다. 아버님, 그만해요. 어우, 빨리 재산 주고 끝내자고요. 이미 유산 상속을 끝낸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싹 다 넘겨줬다. 니들은 물벼락이나 실컷 맞아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더 화가 나서 화장실로 다가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형님의 젖은 머리를 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내 아버지한테 떨어져.
젖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대기를 날렸더니 착착 달라붙더군요. 형님은 두어 대에 맞고 뒤로 나자 빠졌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호스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두 모자에게 물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짝짝 소리를 내며 기가 막힌 호스 싸대기를 완성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죽 늘어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는 결국 포기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 노인이 미쳤구나. 완전히 돌아버렸어. 어머, 이래서 포기하려고? 돈 받아야지. 얼른 정신 차려봐. 야, 저 노인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진작에 저 세상으로 갔다면 그 비싼 땅이랑 수십억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됐을 텐데. 엄마, 아까 재수 씨한테 유산 상속됐다고 했지? 우리 상대는 저 노인이 아니라 재수 씨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야, 둘째 너 유산 받았지?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 당장 내놔. 어이가 없네. 내 남편 보험금 절반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내가 시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당신들한테 줄 것 같아? 뭐야? 돈 좀 생겼다고 우쭐 때네. 야, 그거 소송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너 그거 다 빼앗기기 싫으면 7-3으로 하자. 내가 7, 네가 3.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해?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받았어. 이제 아버님 재산은 영원히 내 거야.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잡것들아, 이제 끝났어. 썩 꺼져라. 바람을 가르는 호스가 3인방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가격했고 줄무늬 모양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인방은 유산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도망치는데 바빴다. 그래, 도망 잘 간다. 다시 오지 마라. 이 잡것들아.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 아버님 다 나갔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것들이 또 고소할 거다. 내 변호사가 다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 거라. 저도 예상하고 있어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 준비나 마저 하자. 집은 팔린 거지? 네, 어제 계약했어요. 이제 집만 빼서 나가면 돼요.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몇 시간 뒤에 이삿짐차를 불러서 짐을 빼고 쌍둥이를 데리고 시아버지가 사주신 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시골에 지어진 새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지저귀는 새 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길을 정화해 주었고 푸른 들판과 산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주고 산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눈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분이었고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 숨쉬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고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쌍둥이들도 창밖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새 집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집 주변에는 작은 정원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바로 나가서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놀더군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이 모두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집도 정말 근사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앞으로 내가 집주인이니 잘 부탁하마. 이 노인을 버리지는 않겠지? 아버님 농담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 행복하게 지내거라. 그동안 몸도 마음도 고생 많았다, 새아가.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저 쌍둥이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지가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져오시고 우리는 함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났고 집안 가득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냈더니 저와 쌍둥이 아이들이 완전 새까맣게 타서 촌사람 다 되었습니다. 햇볕 아래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시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일상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강가에서 그물 낚시를 하며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남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녁이면 모두가 모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축복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보, 새아가 손자 손녀야 나왔다. 여긴 또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 찾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예, 새아가 나 좀 살려다오. 지금 쫓기는 몸이야. 뭐야, 이 여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화투를 좀 쳤는데 빚을 좀 냈어. 그거 못 갚아서 얻어터지고 난리도 아니야. 집까지 날려먹었어. 이 여편네가 이젠 도박까지 하는 거야. 네 애인이랑 같이 도박했냐? 여보, 그 인간은 말도 하지 마. 내 명의로 사채 쓰고 튀었어, 그놈. 지금 행방불명 상태야.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놈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도박 빚을 받아내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할 무서운 놈들이라고. 그럼 잘 됐네. 당신이 그런 꼴을 당하길 바랬는데 빚쟁이들이 나 대신 해결해주니 얼마나 좋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아플 때 버리고 바람 피운 거, 둘째 세상 떠났을 때 하호우 웃으며 보험금 빼앗은 거, 그 밖에 잘못한 것들 모두 미안해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이 여편네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인생사 모두 사필기정이라고, 이 여편네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도 이 집에서 살게 해줘. 빚쟁이들 피해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시어머니 얼굴에 맞았습니다. 나쁜 사람이다. 할아버지랑 엄마 괴롭히는 나쁜 사람. 맞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파티하던 나쁜 사람. 애들아, 할머니야. 내가 너희 할머니라고. 지지, 더러워. 지지. 저리 가. 지지, 저리 가. 아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말리는 게 맞지만 그 순간 칭찬해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계속 돌을 집어 던지자 시어머니는 여러 대 맞으며 질질 짜면서 도망갔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들, 너희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아주 잘 살 거예요. 어머님은 빨리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잘못되길 바랄게요. 안녕.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을 맞으며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이번에는 아주버님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 중 횡령하고 뇌물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큰돈이 필요하다며 구걸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 좀 막아주세요. 돈 좀 풀어줘요. 저 이거 해결 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감옥? 오, 그거 반가운 소리구나. 내 놈이 언젠가는 감옥이든 지옥이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고 앞으로 왔구나. 야, 하늘에서 내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이씨, 또 친내가 치매 들었나? 돈 내놓으라고. 제가 돌을 집어 아주버님 뒤통수를 맞췄습니다. 명중 10점 만점에 10점. 나도 던져볼게. 와, 저 아줌마 엉덩이 맞췄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쁜 놈들 혼내주는 중이다. 이년아, 네 신우랑 잘 돌더니 왜 갈라선 거냐? 그 노인네가 도박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엮일 뻔했으니 당연히 끊어버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동서, 돈 좀 내놔봐. 우리가 고소 안 했으니까 얼마라도 좀 줘봐. 고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지. 받을 확률이 없으니 변호사한테 거절당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야, 정말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늘 내 집 불질러버리고 싹 갈아붙기 전에 돈 내놔.
저와 쌍둥이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돌이 날아와 형님의 입에 명중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돌을 던지며 달려왔습니다. 저 못된 것들 혼 좀 내줍시다. 시한부 아버지를 버린 놈들이 돈을 뜯어오려고 왔다네요. 저것들한테 돌을 던집시다. 그동안 물수제비에 했던 실력을 저것들한테 뽐내줍시다. 휙! 나이스 샷. 10점 만점에 10점. 나 돌 세례를 맞은 아주버님 내외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돌들 때문에 차가 찌그러지고 긁히고 깨졌습니다. 가까스로 출발한 아주버님 부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뻑큐를 날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그 손짓은 그냥 애교로 봐줬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몇 달 뒤 시댁 식구들 소식을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쫓기는 게 무서워서 도박했다고 자수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정부 있던 저택에서 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수의를 입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삶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 중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로 입건되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자랑하던 그도 이제는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은 재산이 몰수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 입에 풀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기뻐하며 잔을 부딪히던 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벌을 받으며 남은 생도 순탄치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쌍둥이 아이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시한부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봐요. 제 눈앞에 기적이 있으니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그 밖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